냉장고 안에 늘 들어있는데도 이상하게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데 막상 먹는 방식은 제각각이죠. 어떤 분은 매일 갈아서 마시고 어떤 분은 볶아 드시고 또 어떤 분은 건강에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라도 조합과 섭취 방식에 따라 몸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세요. 제가 얼마 전 지역 강연에서 만난 70대 부부도 비슷했습니다. 남편분은 아침마다 채소 주스를 마셨는데도 늘 속이 더부룩했고 아내분은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돋보기를 자꾸 바꾸고 계셨죠. 두 분 다 건강 관리를 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챙겨 먹는데 흡수되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재료는 바로 당근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음식이죠. 그런데 당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특징을 가진 채소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몸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 주스나 간편 식단이 유행하면서 당근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층 식습관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를 자주 느꼈습니다. 몸은 좋은 음식의 이름보다 그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착즙해서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편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금방 마실 수 있고 달콤해서 부담도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근에서 실제로 장 건강과 포만감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섬유질인데 많은 분들이 착즙 후 남은 찌꺼기를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사라지게 되죠. 반대로 당근을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먹거나 살짝 익혀 먹으면 몸이 받는 느낌이 훨씬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움직임이 느려지고 식후 졸림이나 허기 변동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근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눈 건강입니다. 예전 세대는 눈이 침침하면 당근 먹어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당근을 그냥 생으로만 먹으면 흡수 효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간의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몸이 훨씬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당근을 볶더라도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분은 기름을 무조건 피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몸에는 적절한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과 함께 들어와야 흡수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당근은 단순히 눈만 위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관 관리와도 꽤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속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점점 예민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감이나 무거움이 쉽게 쌓이게 되죠. 그런데 당근 속 항산화 성분은 이런 부담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채소 섭취를 늘린 분들 중에는 아침에 몸이 덜 붓는다, 예전보다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몸이 극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식습관이 오래 쌓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근을 좋아하던 분들 가운데 의외로 체중 관리에 성공한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씹는 시간이 길고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자꾸 군것질이 당기는 분들은 식사 전에 당근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사 패턴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도에 사는 68세 김도연 씨는 밤마다 빵과 과자를 먹는 습관 때문에 체중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 전에 당근과 양배추를 먼저 먹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야식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사 흐름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 습관이 훨씬 오래 몸에 남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특별한 방식으로 먹느냐보다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로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눈 건강 때문에 시작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 의외의 부분에서 변화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편해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몸이라는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장 상태가 달라지면 식욕이 바뀌고 식욕이 안정되면 혈당 흐름도 달라지고 그러면 하루 컨디션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은 건강 정보를 워낙 쉽게 접하다 보니 특정 음식 하나를 거의 만능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당근도 그렇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해독에 좋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체중 감량에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당근이라도 함께 먹는 재료와 시간대에 따라 몸 반응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과일과 당근만 갈아서 큰 컵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속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허기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이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반대로 당근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조금 곁들이면 포만감 유지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습관 상담을 했던 부산의 한 72세 남성은 아침마다 사과와 당근만 갈아서 드셨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상하게 오전만 되면 손이 떨리고 허기가 심하다고 하셨어요. 식사 구성을 보니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 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게 했더니 식사 후 허기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몸은 영양소 균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꼭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씹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더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이양, 발이 특히 죽이나 음료 형태로만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포만감을 잘 못 느끼고 간식을 반복해서 찾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를 직접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 뇌가 식사를 더 천천히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식사량 조절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당근을 너무 부드럽게만 드시기보다 어느 정도 식감을 살리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당근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조합 중 하나가 바로 사과와 비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넣은 음료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죠. 물론 각 재료마다 장점은 있습니다. 사과는 산뜻한 맛 덕분에 당근 섭취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고 비트는 혈관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늘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몸 상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비트를 과하게 드시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겐 양배추처럼 부담이 적은 채소 조합이 오히려 더 잘 맞기도 합니다. 실제로 식습관은 유행보다 지속 가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단순한 방식이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당근을 채 썰어서 반찬처럼 먹거나 된장국에 살짝 넣거나 볶음밥에 조금 추가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몸이 자주 좋은 재료를 만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에는 피부 건조감이 덜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호소하던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몸이 덜 메마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것도 당근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소 섭취가 늘어나고 수분 섭취 패턴이 바뀌면서 몸 전체 흐름이 좋아진 결과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음식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식을 시작하면 오히려 식사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건 몸에도 마음에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오늘 한 끼라도 몸이 편안한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부담 없이 이어가는 습관이 결국 몇 달 뒤 몸 상태를 바꾸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당근도 결국 그런 음식입니다. 거창한 비밀 식품이 아니라 오랫동안 식탁 가까이에 있었던 평범한 채소입니다. 다만 평범한 음식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보통 하루가 아니라 몇 달 뒤 몸 컨디션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잠을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 내용을 들어보면 의외로 공통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기나 해산물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몸을 회복시키는 재료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르신 식단을 볼 때 얼마나 적게 먹느냐보다 몸이 필요한 걸 받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겨울철에 꽤 괜찮은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꼬막입니다. 재미있는 건 꼬막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맛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골목이나 포장마차에서 따뜻하게 삶아 먹던 기억 말이죠. 그런데 실제 영양 구성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특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꼬막은 철분과 비타민 B군 함량이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이 쉽게 지치거나 얼굴빛이 칙칙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식단에 조금씩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고 햇빛 노출도 줄어들다 보니 몸 전체 순환이 둔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분 중에 전남 여수에 사시는 69세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밥양도 적고 손발이 차가워 겨울만 되면 외출을 거의 안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딸이 반찬으로 꼬막 무침을 자주 해줬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입맛 때문에 드셨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식사량 자체가 조금 늘고 움직일 때 몸이 덜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특정 음식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몸 반응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꼬막의 장점 중 하나는 의외로 포만감입니다. 양에 비해 만족감이 꽤 오래가는 편이라 저녁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식을 자주 드시던 분들 중에는 저녁 식사에 단백질 반찬이 충분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군것질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필요한 재료를 받지 못하면 계속 다른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채소만으로 식사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적당한 단백질을 꼭 함께 챙기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꼬막은 생각보다 조리 방식 차이가 큽니다. 어떤 집은 너무 오래 삶아서 질겨지고 어떤 곳은 덜 익혀 비린 맛이 강해집니다. 사실 꼬막은 오래 익힐수록 맛이 급격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이 끓은 상태에서 짧게 익히고 바로 꺼내야 식감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또 한 방향으로 저어주면 살이 한쪽으로 몰려 까기 편해진다는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생활의 지혜에 가깝죠. 그리고 꼬막과 잘 어울리는 재료들도 꽤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늘이나 부추 같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마늘은 향 때문에 해산물 비린맛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식사 만족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의 채소라 겨울철 식탁에서 꼬막과 자주 같이 올라오곤 했죠. 저는 이런 조합들을 볼 때마다 예전 식문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몸 상태와 계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왔던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식사 직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 뒤에 진한 커피나 차를 바로 마시면 흡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꼬막을 먹고 곧바로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 습관도 일부 분들에겐 아쉬운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음식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생입니다. 겨울철 해산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추운 계절에도 꽤 강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선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손 씻기나 조리, 도구 관리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느끼는 건 건강은 거대한 변화보다 생활 리듬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늦게 자고 대충 먹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패턴이 몇 년씩 이어지면 결국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작은 음식 선택이라도 몸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컨디션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꼬막처럼 오래전부터 겨울 식탁에 올라오던 음식들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아마 그런 흐름 때문일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올리브 오일을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마트만 가봐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 몸에 좋다니까 먹는다 정도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몸에 부담이 덜 가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공복에 한 컵 가까이 마시고 속이 울렁거려서 그만두셨고, 어떤 분은 샐러드에 듬뿍 뿌렸다가 체중이 오히려 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식재료도 생활 흐름 안에서 맞게 들어가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 장점이 많은 지방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방은 지방입니다. 칼로리가 적은 음식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식사 흐름 속에 넣느냐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면처럼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는 분이 올리브 오일까지 과하게 곁들이면 전체 열량은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단백질 중심 식사에 적당히 활용하면 포만감 유지에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66세 박진수 씨는 점심만 먹고 나면 늘 졸음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내용을 보니 흰쌀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고 식사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전에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곁들여 천천히 드시게 하고 밥 양을 약간 줄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오후 집중력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배가 빨리 꺼지지 않으니까 간식 생각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대단한 비법이라기보다 식사 순서와 속도를 바꾼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도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색이 짙은 유리병 제품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빛과 열에 오래 노출되면 향과 상태가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저렴한 제품은 원재료 구성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기름이 혼합된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지나치게 비싼 제품을 무리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변화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죠. 피부 탄력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 많은 분들이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콜라겐 제품 하나만 먹는다고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몸 안에서 스스로 회복 재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하면 몸은 기본적인 회복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식사량이 줄면서 단백질까지 같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근육뿐 아니라 피부나 관절 쪽 회복 흐름도 점점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골국이나 달걀, 두부, 생선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 식품을 자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비타민C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콜라겐 이야기하면서 과일이나 채소 이야기를 빼는 분들이 많은데 몸 안에서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영양소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나 피망, 귤 같은 식품을 식탁 가까이에 두는 걸 좋아합니다.
거창한 건강식보다 평소 자주 먹는 반찬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 몸 회복 리듬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다 보면 수면 깊이가 얕아지고 다음날 피로가 쉽게 남게 되죠. 햇빛을 너무 피하는 생활도 몸 균형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당한 활동과 햇빛은 몸 전체 흐름에 꽤 중요하거든요. 결국 몸은 음식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활 전체를 함께 반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생활 리듬이 천천히 바뀌면 몸도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식사 속도 하나, 잠드는 시간 하나, 채소를 먹는 방식 하나 같은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몇 달 뒤 몸 상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오래 이어지는 습관이 몸을 가장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